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1주 정도 지난 다음에 뵙게 되는 것 같네요. 한 60일 조금 더 남았지요? 아이고, 세상에 싶은데요. 지금의 수업 목표는 저는 이렇게, 그리고 지금의 공부 목표는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우리 1점씩만 올리기로 해요. 욕심 내지 말고. 이 정도만 올린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60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5개의 과목으로 나누면은 12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차피 지금 시험 보더라도 어떤 과목에도 50점은 나올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모르는 걸 찾아서 그래서 조금 더 어제보다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합격한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래요. 합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조금 느끼게 되냐면은 시험 직전에 얼마나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지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 부분은 지금쯤에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은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혹에 빠지는 그 절박함을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약간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한 판례 30개만 달다 배우고 갈까라는 생각이 들 건데요. 그런 감성을 이해하기는 해요. 뭔가 사람다운 답안을 거기에서라도 써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커지거든요. 특히 내 답안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걸 다 못 외우고 들어가요. 지금 이게 노동법에서 하나에 30개잖아요. 그 4개, 과목이 4개잖아요. 다른 과목도 다 그렇게 준비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120개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다 외우지 못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전체적인 멘탈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좀 더 정석적인 방법이 수험 적합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암기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 노동법 판례가 조금 듬성듬성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워야 되는 것은 문장 전체라기보다는 키워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노동이나 인사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 대잔치예요. 결국에는 옳은 것을 찾아내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직관력을 그 짧은 수험 기간에 가질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걸 암기로 때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암기는 키워드 위주로 얇게 가져갑니다. 그리고요. 그 암기된 키워드를 읽는 부분 이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래서 내가 외운 키워드들을 어떻게 이어서 그럴싸한 문장을 만들어 갈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신의 손을 믿어보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거지로라도 어떻게든지 단어로 외워가지고서 혹은 두 문자로 외운 것을 나의 문장으로 써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이게 노동에서도 필요하고 인사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 자체는 얇게 가져가시고 자신의 손을 믿는 쓰는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톡방 정확히 얘기하면 오픈 채팅방을 파둔 게 있어요. 원래 1기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복습 자료를 드리려고서 이 방을 파놨었는데요. 2기와 3기 사이에 텀은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복습할 걸 던져드리기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서 새로 2기 때는 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방을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지의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픈 채팅방에 카카오톡 검색을 하시고 비번이 1016입니다. 요거를 치시면은 이 단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여기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최신 판례가 나오거나 혹은 지금은 좀 요거를 좀 할 거예요. 좀 특별히 좀 어렵거나 까다로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약간 포스팅 같은 거 제 블로그에도 하지만 그걸 올려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셔가지고서 그런 정보를 좀 받아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3기 커리는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상당히 제가 빡세게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욕심을 내 가지고서 문제를 좀 많이 만드는 제가 좀 문제 만드는 거를 또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1교시와 2교시 즉 본시험에서는요. 약간은 어렵지만 그래도 수험 적합성을 놓지 않은 문제들로 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난이도를 낮출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목차 시험은요.
여기에서는 제가 좀 추구하는 것이 약간의 광기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에서는 좀 많은 광기를 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시험에서 내기에는 약간 좀 지저분하거나 조금 어렵거나 이런 것들을 목차 시험에다가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차 시험의 난이도는 조금 높게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차 시험에 대해서요, 제가 30분을 드리는 걸로 강의 계획서에 있는데요. 수업은 2시 20분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도 제출을 하시면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는 점수가 나가고 여기는 점수는 안 나갑니다. 매길 수가 없죠. 네, 그리고 강의는 3가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당연히 지금 시험 보셨던 것들에 대한 강평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점평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거에 대한 것을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쓰는 거는 이거는 괜찮아요. 법학답안은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인용할 수 있는 것들도 결국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은 시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경계를 해야 돼요. 교수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채점평 서비스도 안 하신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채점평 서비스를 할 때 막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천편일률적인 수험가의 답안 이러면서, 그래서 교수책을 읽고서 정석적으로 공부해라, 약간 이런 취지의 그 채점평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이쪽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나는 실수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합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찝는 채점평 강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아마도 3기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테마적으로 심화 강의라고 하는 것을 할 거예요. 요건 어떤 거냐면은 약간 우리가 하는 법이, 노동법이 상당히 실제법이고 어떻게 보자면 좀 이게 굉장히 법 조문은 정당한 이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좀 말랑말랑한 판례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것들에 대해서 근기법과 노조법을 함께 아우르는 공통의 논리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테마로 삼아가지고서,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가지고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테마를 잡아가지고서 매주마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으로는요, 정리 강의를 할 거예요. 5주 동안 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의 키워드 정도를 암기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 목표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하실 때. 지금 목차 시험 뒷부분에 제가 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놨었어요. 이 표에 제목을 보고서 여기 있는 내용을 채울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늠해 보시고 이거 먼저 채워볼 수 있다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진도에 대해서 잠깐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1회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근로계약, 취업규칙, 그리고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다가 약간 뒷부분을 가미하는 식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요, 2회 같은 경우에는 근기법의 뒷부분에 할 거예요. 앞부분에 썼으니까 인사, 징계, 해고, 그리고 각각의 특별법 요걸 할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알파로 앞에 부분이 조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3회와 4회의 경우에도요, 노조법을 둘로 쪼갤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쪽에서는 노조의 운영하고, 그리고 복수노조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부당노동에 대해 가지고서 앞부분에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교섭, 그리고 쟁의,
단체 협약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뒤에 부분의 테마가 앞에서 조금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쪽에서도 같이 묶어가지고서 앞에 부분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5회의 경우에는요. 근기법과 노조법을 각 1회씩 낼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는 강의는 최신 판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지금 이 강의에다가 좀 녹이려고 하거든요. 앞부분에서. 그리고 나머지로서 근기법, 노조법과 연계되어 있는 민법과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다루면서 정리를 해가는 그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요. 1교시 1문부터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1문 문제는 당황스럽게도 3분설로 쪼개졌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근로자 갑도 불쌍하고 여러분들은 불쌍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서 1문하고 2문 정도는 따끈따끈한 최신 판결입니다.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요. 자신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해고라고 했었어요. 이 갑은 딱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였었죠. 이 기간제 근로자였던 갑이 자신에 대한 정규직 전환 혹은 재계약 거절을 해고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했으니까 근기법 제27조에 반하여서 해고는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주장이 타당한지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꼴랑 10점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10점짜리 문제였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나 갱신 기대권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와 같은 것은 논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건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이 사안에서 갑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나 갱신 기대권을 가질지라고 하는 부분은요. 수험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가졌다라고 우겨야겠지만 현실에서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질 성격일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임에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정당하게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근기법 제27조가 적용되어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건 조금 이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 만료 통보 그리고 갱신 거절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찾아서 답을 작성해 주셔야 되시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갑의 근로계약 기간은요.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총 365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현재의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65일만 근로를 해요. 이럴 경우에는요. 근기법 제60조 2항에 따른 연차만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1일에 1개, 3월 1일에 1개 이렇게 해가지고서 총 11개만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요. 그러면은 근기법 제60조 1항 1년간의 근로에 따라 가지고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요. 366일 근무했을 때부터예요. 이때부터 근기법 제60조 1항의 연차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5개가
생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갑의 경우에는요, 얘는 발생을 해요. 요거는 발생하는 게 맞지만 요거는 발생하지 못합니다. 1월 1일까지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아서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많은 것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산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문 내용이 쓸데없이 긴데요. 여기에서 제가 A사가 이렇게 10월 1일부터 10일간 연차 8게임을 고지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12월이 되니까 연차를 다시 고지하고 했었던 이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사안에서는요. 먼저 발생한 연차 9개에 대해서도 촉진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때 촉진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죠. 10월에 발생하는 거랑 11월에 발생하는 거 이거는 촉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발생한 연차 2개에 대해서도 촉진을 정상적으로 사업주가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요. 사용자가 2차의 촉진으로서 근로자가 휴가 시기를 정하지 못하니까 강제로 할당한 그 휴일에 대해 가지고서 그 휴가 일수에 대해 가지고서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했고 사용자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알면서도 이 사람의 일을 수령을 하고 그리고 일까지 시켰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보는 거죠. 촉진은 정상적으로 했지만 근로자가 지금 자발적 의욕적으로 휴가를 헌납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휴가 미사용의 자발적 의사가 없음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 회사는 본인이 강제로 할당을 했고 그리고 근로자가 바빠서 쓰지 못했던 그 5일의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답에다가 적으셔야 되시고요. 판례의 길이가 길지 않는 그런 단타성의 문제긴 하지만 조금 푸시기가 좀 이런 문제에 익숙하지 않아서 힘드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점의 정리는요. 길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요. 그 채점자가 기대하는 단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그 단어들을 올려주는 거. 그게 논점의 정리에서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근로계약 만료 통보 또는 갱신 거절의 경우에도 27조가 적용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짚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잘못했거나 회사랑 싸워가지고서 해고하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근기법 제27조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요. 짧은 문제니까 조금 길게 쓰지 마시고 조문하고 효과 정도만 적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해고의 효력 요건임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내용 짚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이에 이거 적어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기간제 계약이 자동 종료 사유고 예외적으로 해고가 된다라고 하는 시스템. 이거를 적어주셔도 좋아요. 그러면은 좀 더 답안이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10점짜리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요.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신뢰나 기대 역시 동일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가지고서요. 갱신거절의 종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일반적인 해고의 경우에 견주어서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근기법 제27조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서 갱신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까지 법 제27조를 준수하였다고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그래서 근기법 제2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신뢰와 기대, 필요성, 예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런 형태의 문제의 경우에는요. 사실 사안의 적용 열심히 쓰세요 말을 되게 많이 드렸었지만 지금 같은 성격의 문제는 쓸 말이 없어요. 쓸 말이 없을 때는 간단하게 끝내고 다음 이문에서는 좀 적용이 적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문 쪽의 시간을 버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심플하게 설문일의 해결로 들어가가지고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만료로서 종료한 것이니까 기대권의 인정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만료 통보에 대해서 근기법 제27조가 적용된다 보긴 어렵다라고 해서 갑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논점의 정리 설문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거는 365일 근로한 경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딱 365일이라고 그만둔 사람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이 되게 돼요. 계약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딱 365일 근로했었을 때 연차가 발생하냐 마느냐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판례가 새로 나오진 않았지만요. 정년인 근로자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1월 1일까지 근무를 하신 게 아니라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셨던 케이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리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점의 정리는요. 딱 1년간 근무를 마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60조 2항의 연차 유급휴가와 60조 1항의 휴가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머리가 아픈 부분은 뭐냐면요. 결국 얼마나 조문을 베껴야 되는가 이게 가장 힘드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필요한 것을 요약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가지고서요. 근기법 제60조 1항과 2항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꼭 적어주실 필요는 없는 건데요. 제가 설명을 위해 가지고서 조금 밑에다가 그 단서를 달았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요. 원래는 근기법 제60조 3항에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서 근기법 제60조 2항의 휴가를 포함해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사용한 연차는 15일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기법 제60조 3항 옛날의 규정에 따르게 되면은요. 2년간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좀 말이 많았었어요. 당시에 신입사원의 연차를 어떻게 맘대로 쓰냐라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저도 노동조합에서 일을 할 때는 선거관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 보면은요. 법을 일단 만들고 났을 때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수습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뭔가
앞으로 발생할 경우의 수를 다 예정하고서 룰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고치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똑똑한 분들이 만드시긴 하지만 약간 이런 진짜 국회에서 만드는 레알 법령의 경우에도 이런 식의 부작용이 좀 발생을 해요. 그 부작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얘를 그래서 국회에서 그냥 이렇게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얘를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국회가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럼 노동부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1년간 근무를 하는 동안에 11개 그리고요 마치면 15개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 여기서 공지한다라는 게 없으니까 도합 26개가 발생한다라고 노동부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신입사원들에겐 굉장히 행복한 시절이었었고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그 기존의 사원들 이런 사람들은 또 은근히 형평성 때문에 부글부글 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26개라고 하는 것이 장기 근속자 연차가 가산되는 것의 최대치가 25개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은 장기 근속자들도 기분이 좋지만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리를 하기 전에요. 요걸 한번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대법원이 좀 정리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법을 바꿀 것인가 뭐 이런 걸 고민하다가 이 법리를 하고서 꺼내왔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 휴가 수당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서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했던 것을 못했을 때 1월 1일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한번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366일이다 라고 하는 법리를 만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366일이다 라고 하는 법리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요 저렇게 딱 365일만 일을 했을 때는 그냥 11일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자라고 했었고요. 그 근거는 이런 걸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0조 3항을 삭제한 취지는요. 1년간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다음의 연차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11 더하기 15로 딱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60조 2항과 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예로 듭니다. 네, 그리고요.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니까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하고 나서 그 잉여인 다음 해 1월 1일에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월 1일까지 근로자의 신분에 있지 못하고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휴가수당도 선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근기법 제60조 4항 이거는 그거죠. 장기 근속자에 대해 가지고서 3년 차가 넘고 나면은 2년에 한 번씩 연차 자산해 주는 거. 그래서 꽉 채워서 3년 되는 해, 5년 되는 해, 7년 되는데 9년 되는 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어나는 그런 연차도요. 맥시멈 25까지 부여를 받게 되는데 26개를 신입사원이 받아가는 거. 이거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은 전년도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점과 그리고 휴가지 돈이 아니거든요. 연차는. 그래서 15일 돈으로 받아가는 것이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런 문제를 푸셨을 때 중요한 부분은요. 앞에 설문 1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랑요. 근거가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근거라고 하는 것은 좀 개수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 판례를 복사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판례가 들었던 근거를 한 몇 개 정도 잘 들었는지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두 문자를 뭐 쉽게 따본다라고 한다면은 중첩적 전년도 더 우대 그리고 전년도 1년간의 근로 대가라고 해가지고서 네, 그 중전마마 같은 높으신 분들은 좀 우대를 받게 되겠죠. 뭐 그래서 중전 우대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적용은 간단히 가셔도 됩니다. 갑의 경우에요. 근기법 제60조 1항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기는요. 22년 1월 1일입니다. 근데 그때 갑은 근로자 신분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이 항에 따른 최대 11일로 봐가지고서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해 줍니다. 근데 갑이 조금 불쌍하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재계약도 안 되고 연차도 못 받고. 네, 그리고 설문 3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점의 정리에서는요. 여기서는 이 부분을 좀 살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사용자가 형식적으로는 촉진제를 실시했지만 미사용이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우에도 보상 의무를 면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문제는 사실 여기 조문이 되게 그지같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복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빡셌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제도를 요약한 것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청구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소개를 해주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 다만 저는 설명을 위해서 좀 이상적인 답안을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 가지고서 요거를 조금 플러스를 해두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용 촉진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기법 제61조는요. 휴가 사용률 제고를 위해서 연차는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휴가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휴가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요. 미사용 수당의 휴가에 대해서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고 그것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일반 근로자보다도 더 복잡한 신입사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촉진 제도는요. 크게 1차 촉진 그리고 2차 촉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촉진은 이렇게 돼요. 연차 휴가를 좀 정산을 할 만한 그 일정한 시점이 와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공지를 해야 됩니다. 너는 휴가가 몇 개가 있는데 너는 그중에서 몇 개를 사용했고 몇 개를 사용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언제 사용할 건지는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근로자가 그럼 저 언제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근로자의 입장에서도요. 바쁘거나 그러면은 그 시기를 특정하기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내가 갈 수 있어야지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정해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휴가를 강제로 할당을 해줍니다. 이게 2차 촉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와 2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신입사원의 경우는 이런 특징이 있죠. 한 달 근로하면은 하루의 연차가 발생을 해요. 1월 1일 입사를 한 사람은 2월 1일에 하나 발생하고 3월 1일에 하나 발생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성상 얘를 분리해서 접근을 하게 돼요. 최소한 그 연차를 쓰려면은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은 두고서 그 안에서 좀 자기가 골라서 쓰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월쯤에 연차 촉진 제도를 할 필요는 있어요. 늦어도.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발생한 연차 9일의 경우에는요. 3개월 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1차 촉진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근로자에게는요. 그 10월이 지나고 나서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 이 두 개의 연차가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 나중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도 촉진을 해줘야겠죠. 이거는
한 달 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1차 촉진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이것에 대해 가지고서 근로자가 지정해주지 않았을 때 강제 할당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발생한 연차 9일의 경우에는요.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강제 할당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발생하는 2일에 대한 부분은요. 10일 전까지 강제 할당을 하라고 이렇게 제도를 분리해 가지고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법에서는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밑줄 쳐놓은 부분 있죠? 요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냥 최대한 요약해가지고서 적어주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최소한의 내용은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용촉진제도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 생겨요. 법에서 이 촉진제도를 만들었던 것은요. 근로자를 도와주기 위한 거거든요. 연차를 연차답게 쓰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악용될 수가 있거든요. 사용자는 이제 형식적으로 그냥 문서로 줘버리면 돼요. 그러면 근데 근로자가 바빠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는 돈으로도 보상해주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제동은 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판례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 휴가 미사용은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자발적 의사인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근로자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왜 나왔니? 너 집에 가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 만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서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자발성이 없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무 수령 거부 의사와 그리고 업무 지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지를 봐가지고서 자발적 의사인지라고 하는 것을 따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설문 3에 대해서는요. 여기서는 몇 가지 키워드는 좀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A사는 형식적으로는 사용촉진제도를 잘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본인이 지정한 시기에 출근한 갑에 대해서 얘가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을 했지요. 일까지 시켰으니까. 그리고 노무 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업무 지시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들어서 자발적 의사가 아니다라고 하고요. 여전히 보상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서 이 부분을 마무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경영조직이라던가 다른 과목에서의 분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노동법 역시 그 분설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올해 유형이 바뀔지 아니면은 그 유형이 내년에 바뀔지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올해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첫 번째로 문제를 이렇게 짜잘하게 분설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난이도를 그렇게 어렵게 잡아주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단타성의 판례를 여러 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에도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분설이 짜잘한 문제들이 차라리 좀 나아요. 저는 이렇게 바뀌기를 조금 원하거든요. 이게 조금 더 공정해요. 하나의 판례를 놓쳤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답안을 잘 썼을 때 그렇게 많은 점수를 잃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험의 고질적인 문제가 천하제일 판례 암기하기 놀이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바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문 역시 분설을 치는 형태로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문의 경우에는 사안의 적용에 좀 적어야 될 것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최신 판례가 좀 나왔기 때문에 통상임금과 관련된 부분들 이게 상당히 올해 A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중에서 임금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냈습니다.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자가 마케팅에 있든 어떤 업무에 있든지 간에 근로계약상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중요한 상품권을 팔았을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급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포상금은 상품권을 하나도 못 팔았거나 아니면 되게 조금만 팔았을 때는 지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통상임금 같은 게 나왔을 때는요. 이 표현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실질적 지급 기준에 비추어서 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 박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A사는요. 여기는 이런 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금강재화 같은 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금강재화 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상품권이라고 하는 걸 겁니다. 선물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매출 중에서 상품권의 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영업을 하든 물류를 하든 마케팅을 하든 아니면은 기획을 하든 어찌 되었던지 간에요. 이 회사에서는 상품권이 팔려야지 매출이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결국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 대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합의가 존재하지 않긴 하지만요. A사가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판매 실적에 따른 비율에 의해 가지고서 포상금의 액수가 미리 결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이것이 매해 달라질 수는 있어요. 목표 실적에 따라 가지고서. 그렇긴 하지만 일단 결정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상품권을 500만 원어치 팔면은 그러면은 5만 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내가 1000만 원어치를 팔았는데도 포상금을 안 준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소액 재판이라도 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즉 일정한 요건을 달성하면은 사업주가 지불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자가. 그렇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칙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결정되고 나면은 사용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요. 포상금의 지급 시기가 일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12월경, 5월경, 5월경, 1월경 이런 식으로 연 1회는 반드시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요. 그것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급부라기보다는요. 아무튼 꾸준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이고 정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입니다. 따끈따끈한 최신 판례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금기법 제20조와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우리는 금기법 제20조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결국에는 위약액정 금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심플한 비용 반환 약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금기법 제20조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의무 재직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이것을 어겼을 때 뭔가 배상을 시키거나 혹은 반환을 시켜요. 요런 거다라고 하면은 금기법 제20조가 걸리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도요. 의무재직 기간을 짧게라도 걸었고 그리고 그거를 어기면 자기 사용자가 지급했던 돈을 토하라라고 하는 약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약정의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요. 발행 주식 매각을 통해 가지고서 소속 기업 집단을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요. 주식 매각에 반대하는 근로자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 사이에 이런 약정을 했었어요.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되 이걸 받은 직원이
한 8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매각 위로금을 월할로 계산해서 반납한다라고 약정합니다. 이 약정을 왜 하냐라고 한다면요. 아무튼 소속 기업 집단이 변경이 돼요. 그 뭐 이제 한화에서 롯데로 변경된다던가 뭐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뭐 고용 불안을 느낀다던가 싫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싫은 근로자들이 우르르 나가는 거 회사가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근으로서 달래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회사는 그래도 최소한의 본전은 찾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 재직 기간을 짧게 걸어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어겼을 때는 월할 계산한다라고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다라고 한다면은요, 이것은 근로자에겐 이것은 뭔가 마땅히 지급받아야 될 임금이라기보다는 뜻밖의 이득이에요. 개이득에 속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토하면 아깝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근로가 강제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정은 금기법 제20조에 반한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짧게 처리를 하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점을 정리해서요.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요거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금이라던가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는요, 좀 걸리는 것들이 좀 있어요. 특히 걸리는 거. 지금의 경우는요, 포상금은 안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걸리는 거니까 지급 의무가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이 걸리는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요, 임금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 규정 해주시고요. 그리고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의대라고 하는 거, 지급 의무, 계속 정기적, 근로의 대가라고 하는 것만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 중에서 근로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되면은요, 이 금품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 이것을 근로의 대가라고 봅니다. 그것과 관련 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에는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예뻐서 혹은 불쌍해서 이런 것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요, 제 친구가 이직을 했어요.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는데요. 역시 노비는 대감지 노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가 이직을 한다고 하니까 그 팀장이 이런 제안했더라고요. 너 그러니까 법인카드 받는데 그 법카에서 한 50만 원 정도 네가 맘대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소는 누가 키우나 해서 잡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입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가족이 아프거나 뭐 이랬을 때 사업주가 사용자가 좀 근로자가 안쓰러우니까 좀 더 돈을 더 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근로제공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근로대가성 지급 의무 그리고 계속 정기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1대1로 매칭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제화에서의 상품권은 역점을 두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금강제화 고객들 중에서 현금으로 혹은 카드로 물품 구입하는 분들보다 상품권을 구입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대가성 인정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요, 포상금의 지급 시기가 일정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일시우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한두 차례 실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정기적이라고 표현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단위어를 좀 활용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해요. 우발 일시와 계속 정기, A와 B 중에서 어디에 더 가까운지라고 하는 식의 그 서술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포상금에 대해 가지고서 규정된 바가 없고 액수 또한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이 됐지만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회사로서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지급 의무가 있는 거죠. 뒤집으면은 은혜적 급부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기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베이직한 문제를 냈고요. 그 외에 조금 있다가는 좀 이제 세핑한 판례에서 등장하고 있는 복지 포인트라던가 아니면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상여금에 대한 것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설문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논점의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근기법 제20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찝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조문번호 적어주시고요. 의무 재직기간 그리고 반환 의무라고 하는 것을 짚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약 이전 금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서 최소한의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요. 조문 베껴주시고 입법 취지가 의사의 반환은 계속 근로 강제 방지다라는 얘기 해주시고요. 무효이고 벌금 있다라고 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요. 위약 이전 금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위약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배상이거든요. 소정금액의 지급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디폴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배상뿐만 아니라요.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될 소정의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거. 이것도 배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봐요. 결과적으로 입법 목적이 반환은 약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기법 제20조에 따라서 효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위약 예정인지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는 그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것은 이거예요.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될 성격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건지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수비가 진짜 연수비예요. 근로자가 내야 될 성격이다라고 한다면요.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그거를 지급해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될 소정의 임금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지금의 매각 위로금이라고 하는 것도요. 회사가 뭐 나름대로의 자기의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결단을 내리긴 했지만 근로자가 그걸 당연히 받아야 되는 성격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역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될 소정의 임금에 속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반환 약정에 대해서는요. 최근에 지금 이 판례가 나왔습니다. 올해 나왔던 따끈따끈한 판결이고요. 의무 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그리고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 액수, 목적이나 경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합하였을 때 입법 취지에 반하는지죠. 그러한 약정에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에 관한 근로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근기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 아니다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의무 재직 기간을 부여하고 그 교육비 반환 약정을 했을 때와 비슷한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요. 임금 등 근로자가 마땅히 수령할 것인지 이걸 첫 번째로 체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요. 일시적으로 거액을 토하라라고 하면은 진짜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일단 내가 1억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썼는데 갑자기 다시 회사가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환 방법이 합리적이어서 근로자가 지불할 수 있는지 이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무 재직 기간의 길이를 봐요. 족쇄가 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요. 연수비 반환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요. 제가 여기 세 가지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정확하게 쓰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점을 잘 시사를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답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판례를 복사한 것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형태로 그 교수님들이 인식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체크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사안의 적용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사건의 약정의 취지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회사가 이것은요. 위로금을 지급을 하고 이거는 그냥 근로자에게 이득을 더 주는 거예요. 당근을 주는 거고 그런데 근로자가 약간 배신적으로 받고서 바로 퇴사를 하면은 억울하니까 반환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 지금까지 언제까지 일해라고 강제를 하고 일 안 하면 이거 배상해라고 하는 약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최소한의 본전을 챙겨가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짚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금을 주고 나서 퇴사하는 경우에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지 약정이라고 하는 의무재직기간의 족쇄를 주고 위반할 경우에 배상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근로자가 피를 보진 않아요. 그냥 조금 받았던 돈이 아까운 거지. 그리고 위로금의 성격은요.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영상의 목적으로 한 약정이고 이것이 마땅히 지급해야 될 임금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법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이때의 약정 근무기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아요. 굉장히 짧게 잡아줬어요. 그리고요. 이 위로금은 월할로 계산해서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4개월 있다 퇴사를 하면은 반만 반납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았을 때 이걸 받은 근로자들도 그냥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기법 제1조에 반하지 않는 반환약정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나서요. 조금 쉬었다가 목차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심화학습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뵙도록 할게요.